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 첫 시험이죠, 그죠? 일단 40문제를 냈는데, 가장 이제 실제 시험하고 여러 형식마저도 좀 이렇게 유사하게 하려고, 냈는데 일단 계산 문제는 매번 7개에서 10개 이 사이에서 우리 이번에도 한 이 정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이 사이에서 내주고 또 이제 또 오늘은 되게 좀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지문이 1, 2, 3, 4, 5번 있잖아요. 40문제. 그러면 이제 시험 출제 기준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40문제니까 한 개, 그러니까 1번이 8개씩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40개 되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것은 6개가 나올 수도 있고 9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렇게 이렇게 답이 1번 8개 이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실제 시험 맞아주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일부러 딱 정확하게 지켰어요. 오늘은 그냥 정확하게 지켰어요. 일부러 그거를 어머 마킹한 거 나니까 그게 아니야? 시작부터 또 충격적인 소리가 아니 잠깐만 알았어 아유 땀이 확 나버리네. 잠깐만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주목.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 보면 이제 약간의 이렇게 한두 개씩 차이는 날 수 있겠으나 거의 한 개 지문을 거의 8개 정도 맞춰서 이렇게 대충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지켰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보면요. 아마 그 1번 8개, 5번부터 전부 다 답이 8개로 이렇게 구성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10문제 안에서 이렇게 돌렸거든요. 10문제 안에서. 근데 실제 시험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번 4번, 2번 4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뒤쪽에서 1번 쭉 빼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그것도 이제 한번 그렇게 맞춰봤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한 번로 쭉 찍으신 분들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겠다, 오늘은. 근데 이제 다음 때는 이렇게 오늘은 그냥 10개 단위에서 이렇게 돌렸고 다음에는 똑같은 답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것도 한 3개씩 들어가고 이렇게 좀 할 겁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그냥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1번, 2번, 3번은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좀 풀만했죠? 1, 2, 3번은. 이마저도 아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모의고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주면서도 실제 시험에 좀 맞게끔 이렇게 배려가 돼야 되는데 1번, 2번, 3번이 부동산학 총론이거든요. 우리 기출문제 봐보세요. 부동산학 총론에 난이도가 있던 문제가 있던가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실제 시험처럼 무난하게 이렇게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면요. 상당히 이제 시험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 총론이, 우리 부동산학 학개론 목차를 보면요. 부동산학 총론, 수요 공급, 경기 변동, 입지론, 정책, 투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러면 거의 시험도 이렇게 같은 이렇게 테마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거의 만들어줘요. 거의.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개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움직여주고. 그래서 오늘은 또 대부분 또 그렇게 또 실제 시험처럼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약간 좀 부동산 정책이 만약 예를 들어서 4문제 나온다. 그리고 투자 이론이 6개 나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부동산 정책에서 2개 넣고 나머지 하나는 다 다른 데 찢어버리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1번 봅시다. 먼저 우리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이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생산 요소, 소비 상품, 소유권, 기타 권리 등은 이제 법률적 개념인데 일부 문제는 다 맞췄겠죠. 다 5번이죠. 물리적 개념 아닌 거. 근데 이런 문제가 정말 딱 글자도 요 정도 글자 정도만 나와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1번이나 2번 문제에 정말 이 문제가 딱 등장합니다. 한 번씩. 예. 그래서 자산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니까 5번이 틀렸고요.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돼서는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몇 번 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번만 동영 모의고사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4번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1번 소유권은 틀린 거 물어봤죠.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고 2번 한 2번 나왔는데 자 우리 소유권은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 연장된다 하면 안 되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2번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 3번은 이제 근래 시험에서도 등장을 한번 했거든요. 우리 절대적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토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토지에는 우리 공법 같은 거 막 규제하잖아요. 예?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절대적 권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권리만? 상대적 권리만 인정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상대적 권리. 당연히 사회성,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는 상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3번 틀렸고요. 4번. 토지 소유권의 가치는 지하, 지표, 공중 공간에 대한 가치의 총화. 총합이 아니고 이제 이 용어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래서 총화라는 것은 서로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총화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심 지역은 특히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용적률, 공중 공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심 지역은 공중 공간의 활용 범위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5번.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건데 민법에서는 광업권의 객체화되는 지하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은 3번이에요. 네. 1번은 함정을 한번 줘봤어요. 안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은데 자 이제 부동산에 분류해가지고 이제 그 토지 관련된 것도 있고 주택 관련된 것도 넣었는데 몇 번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1번이. 왜냐면 그래요. 다가구 주택은 그 맨 끝에 보면요. 이건 똑같아. 자, 3계층 이하 19세대 660제곱미터 이하고 맨 끝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근데 어떻게 실제 시험인데 시험 좀 해야지. 1번 보니까 끝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 했으니까 틀렸죠? 예, 그래 1번이 틀렸고요. 2번.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그냥 낮이라고 하고요. 자,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건물을 자, 여기 볼게요. 토지가 A 토지, B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존의 A 토지는 건폐율이 뭐 60%야.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지었대. 그래서 바닥 면적을 이만큼 활용할 수 있었대요. 근데 정부 규제해가지고 앞으로 건폐율을 40%만 질 수 있게끔 한대 이렇게. 그러면 새롭게 건축을 하려면 기존 건축물보다 건축물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낮이는 이제 조그맣게 지어야 되지만 기존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그만큼 지었으니까 오히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물론 우리 시험은 여지껏 계속 건부 감가를 강조했지만 한번 때려본 거예요. 한번 건부 증가. 뭐 어디 건부 증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렇게 건물의 그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바닥 면적이. 그럼 빈 땅은 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죠. 그래서 공지 면적은 커진다. 3번 맞고요. 4번.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요. 5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죠? 답은 1번이 틀렸다.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쪽집게 백선 하는데 쪽집게 백선하고 지금 동형 모의고사하고는 방향이 좀 달라요. 쪽집게 백선을 보면요. 100문제를 지금 다 뽑아놨는데 지문이 어떤 것은 5개도 있고 11개, 12개짜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쪽집게 백선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히자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 기존에 거기 관련돼서 출제됐던 지문들이 어떤 건지 순차적으로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막 꼬아서 내가지고 틀리게 맞게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 시험에 요 관련된 지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정리하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직한 지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관성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함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번에 1번 상처 받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좀 상처를 취해 주세요. 네. 답이 1번이야, 이제. 자, 이제 4번 또 보죠.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요 공급. 자, 어디? 1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내가 이거 오타내 버렸다. 오타다. 잠깐만요. 내가 뭐 이걸 오타냈나 봐.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이건 내가 오타.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써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잘못 써버렸네. 그러니까 1번도 답이네. 1번 답. 이건 내가 오타를 해버렸네요. 다음 2번. 수요선이 수평이죠. 수평이면 무조건 뭐 고정이에요? 가격 고정이죠. 근데 2번이 보니까 가격은 상승한다고 있으니 틀렸어요. 틀렸고. 3번.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럼 여기서는 뭐만 보고 하면 돼요? 큰 놈. 수요 증가 하나만 보면 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 그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그거 맞고요. 4번. 공곡선이 수직이래. 자, 수평이면 무조건 가격 고정, 수직이면 무조건 양 고정이죠. 그래서 4번 보니까 공곡선이 수직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리량은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아니, 변하지 않죠. 그렇죠. 불변이니까. 네, 당황했어요. 다음 맞고. 5번 보니까 수요 감소하고 뭐 나왔어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둘이 서로 어떻대요? 동일하죠. 자, 여러분 동일하다. 자, 볼게요. 둘 다 감소니까 확실하게 양감소는 맞죠? 양감소 맞고요. 이제 가격을 보니까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가격이 변화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볼래요?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나 봐요.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나 봐. 근데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10원이 내렸나 봐.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다시 90원이 됐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수요가 감소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급도 똑같은 영향을 주면서 감소했대. 그러면 공급 감소에 따라서 똑같이 가격이 10원이 오른대. 그러면 90원 했던 게 다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종전에 비해서 가격이 변화는 알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하지 않았죠? 우리는 알 수 있죠. 가격은 종전에 비해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답은 여기는 1번, 2번 복수 정답이에요. 그러게 체크 좀 해주세요. 1번, 2번. 네. 사무실. 예. 자, 됐고요. 이제 5번 봅니다. 상가의 가격과 수요량과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 탄력성. 어디 우리 볼까요? 칠판?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량의 변화의 비율인데, 근데 거기 보니까 끝에 다만 다른 조건이 불변이며 중간값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중간값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렇다 봅시다. 자, 먼저 가격 볼까요? 가격은 500원과 700원이죠. 그렇죠? 그럼 중간값이 얼마예요? 600원. 그리고 500원과 700원 사이에서는 200원만큼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이렇게. 다음에 수요량은 40개, 60개니까 중간값이 얼마일까요? 50개겠죠? 그렇죠? 40개, 60개 사이에서 20개만큼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요거 정리해 주면 되는데, 자, 이제 약분 못 하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20 나누기 50 계산기 쳐보면 0.4. 200 나누기 600 쳐보면 0.33. 그러면 0.4 나누기 0.33 치면 돼요. 그러니까 약분 못 하는데 지금 약분 하려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니까 요거 그냥 5분의 2죠? 예. 요거 6분의 2니까 요거 그냥 3분의 1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예. 3분의 1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5하고 2를 곱해서 밑으로 내리고 3하고 2를 곱해서 위로 올리고 하면 1.2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자분모 지금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왜 저렇게 되지? 하지 말고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20, 50이었죠? 600, 200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어디 해봐요. 20 나누기 50 쳐봐요. 한번. 20 나누기 50 쳐보세요. 0.4죠? 다음 200 나누기 600 치세요. 그럼 0.33 됩니다. 그러면
0.4 나누기 0.3 쳐보면요. 1점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답은 그냥 1점이다. 이렇게. 네. 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6번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우리 일부 지역만 지금 DTI를 강화시킨다고 했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킨다고 지금 하죠. 원래 DTI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노리고 이렇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전 지역, 우리나라 전 지역 내에서 뭐 굳이 서울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살 때 돈 빌려 살 수 있는데 나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돈 빌려서 사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라고 규제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그 취지가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정권 바뀌면서 뭐 약간 변색됐어.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적용을 한대요. 적용을 하면 이제 6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어디 답은 혹시 몇 번인가 6번은? 4번이죠. 자, 일단 해볼게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X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에서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DSR이라고 그래요. 이걸 적용할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일단 갑의 주택담보대출 가격은 5억 원이다. 우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출 가능한 금액을 결정할 때는 LTV는 뭘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죠? 부동산의 자산 가치, 담보 가격을 기준하는 거예요. DTI, DSR은 차입자 소득을 기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요. 가격 뜨죠?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얼른 LTV 찾아. 가격은 LTV랑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LTV 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50%? 그러면 얼마인가? 2억 5천인가? 그러면 일단 LTV 적용했을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은 일단 2억 5천이다. 됐죠? 다음. 이제 DSR 갈게요. DSR이 기존의 DTI하고 살짝 바뀐 게 뭐냐. DSR은 개인의 소득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집 사기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한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도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가 이제 플러스가 됐냐면 이제 이번에 집 사서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야 될 원리금 말고 기타 다른 부채가 있었답니다. 이 기타 다른 부채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될 이자 비용 아니고 원리금까지 다 포함시켜서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개인의 소득이 얼마인가요? 6천만 원? 네, 6천만 원이에요. 네. 원리금은 빌리고자 하는 돈 곱하기 저당상수니까 저당상수 0.1이죠. 그 다음에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연간 얼마? 2,200만 원 이렇게 2,200만 원. 자 이렇게 보면 요 값이 얼마까지? 70% 0.7 예, 0.7 예. 선생님 왜 더 높여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막 40% 50% 했잖아요. DTI가. 근데 높여주는 대신 이게 들어가 버리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이건 높여주는 거고. 예? 아무튼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나누기 6천만 원을 넘겨서 곱해주니까 6천만 원 곱하기 0.7은 6, 7에 42죠. 그러면 좌변 일단 4,200만 원. 다음 여기서 X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걸리적거리는 요 놈을 우변으로 넘겨서 처리합시다.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X 곱하기 0.1은 4,200에서 2,200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겠어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러면 X를 구하려면 나누기 1.1을 넘겨서, 나누기 0.1을 넘겨서 어떻게 해? 곱해주겠죠? 그러면 2천만,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꿔야 되겠죠? 2천만 원 0.1로 나누니까 10배 얼마? 2억. 답은 2억입니다. 2억. 이번에는 정황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게, 작년에 저거 나왔잖아요. 작년에. 상가 담보대출 가능한 금액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에 보면 상가, 주택 담보대출 가능한 금액이 상가 한 번 나오면 주택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번 상가 나왔잖아. 그러면 올해는 주택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도 지금 정부가 요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딱 보면 돼요. 근데 기존으로 우리가 계산했던 거에서 큰 차이는 없어. 딱 하나. 요것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00%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습 잘 하세요. 아셨죠? 네. 자, 다음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어디 굳이 요건 요약지 안 펴도 되겠죠? 어디 우리 수요 탄력성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수요는 비탄력적. 예. 다음 공급.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비탄력적. 특히 이제 탄력성 관련돼서 가끔 서비스 문제가 잘 나오죠. 주상공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냐? 상공업용이 더 탄력적이다. 틀렸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셔가지고 그런 게 나와. 아니죠?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오르죠? 근데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느냐?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죠? 일단 그거. 다음. 부동산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은 탄력적. 일단 이런 지문들이 이제 주가 되면서 여기 있는 것도 쭉 한번 볼 텐데 풀다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 있지 않던가요? 보세요 그냥. 뭘 물어보겠습니까? 예. 자, 이건 누가 사갖고 왔어요? 아, 걸린 사람? 아, 그랬구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걸린 사람 안 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다 드신 거예요? 네. 남은 건 내가 맛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좋은 거 좀 사갖고 오지. 아무튼 이거 좋은 거네.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거 내 좋은. 예. 자, 틀린 거 1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차인의 탄력도를 높여줌으로 문장 끊어요. 끊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정가 기착에서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해봤죠.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을 보니 임차인의 탄력성이 이전보다 커졌네. 그러면 탄력성이 커졌기 때문에 주택에 부과되는 조세 중에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지는 것을 완화된다는 표현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전가되는 부분이 완화된다. 1번 맞죠? 2번. 주거용은 상공업용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맞죠? 틀렸죠? 2번이 틀렸어요. 자, 기분 좋으시라고 2번 금방 답 찍게끔 해줬어요. 아, 근데 그 농담이고요. 실제 시험도 2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지금 근래 몇 번 나왔는데요. 다 우리 살려주는 문제가 나온 거야. 틀린 거 고르시오 했는데 답이 그때는 4번인가 있었는데 문제 좀 까칠까칠했거든. 근데 딱 2번이 나온 거야. 주거용은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다른 용도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구세주 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더 탄력적이죠? 2번이 답이고요. 다음 가격 전략에서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밑줄 그어봐.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통상은 시험에 그냥 대놓고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탄력성이 큰 거야. 탄력적 이러면 돼요.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총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해야 되죠. 근데 이때 만약 가격을 높여버리면 결국 임대인의 총 수입은 감소할 수 있겠죠? 네, 맞고요. 4번. 정부는 5번 먼저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게 5번이에요. 5번. 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근데 주택,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만큼 충분하게 많은 물량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 근데 비탄력적이니까 수요가 달라고 해도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맞습니다. 자, 이제 4번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은근히 어렵거든요. 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하면 임대료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 우리 요약지까지 한 번 더 봅시다. 네. 어디를 보냐면 요약지 31페이지.
아, 없으신 분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자, 31페이지 저 밑에 예제 보이세요? 예제. 요약지 31페이지 예제. 거기 보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말 보이시죠? 굵은 글씨로.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어디다만 체크하라고 있어요? 기역만 체크하라고 그랬죠? 다시 여기 주목합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 주목. 그리고 막 이것저것 쓰면 안 돼요. 자, 기역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수요가 증가하면 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오른다. 이런 표현 나왔습니까? 제일 잘 나오는 지문 이 지문이야. 이것이 주고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키면서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와야지 이해를 시키면서 강의를 하는 거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오면 답을 찍는 방법만 딱 알려주고 끝내야 돼.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는 수요 공급 배워요. 수요 공급. 시장에서 보면요. 수요 공급이 균형을 제대로 못 이루면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아버리면 가격이 확 오르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버리면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수요 공급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탄력적이라면 수요가 이렇게 되면 공급도 얼른 빨리 맞춰주는 거야. 대충.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여주고 공급이 이렇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탄력적이라면 서로 있잖아요. 빨리 서로 이렇게 맞춰준대. 그러면 왜곡 현상이 크겠어 적겠어? 저거 빨리 수요 공급이 맞춰지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비탄력적이라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수요는 지금 급증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가격 왜곡이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더 올라도 내려도 더 크게 오른다. 이거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보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오른다. 맞죠? 그다음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내린다. 맞아 틀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비탄력적일수록 크게. 맞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내린다. 맞죠? 그럼 다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내려도 크게 내려, 조금 내려. 조금 내리죠. 딱 그렇게 하고 끝내버려야 돼.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 설명해주면 안 돼. 왜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설명해주면 안 되고 비탄력적이라면 어떤 수요 공급 사이에서 뭔가 틀어줘도 빨리 대처를 못해.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변해. 탄력적이라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를 해.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임대주택을 공급을 시키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내려도 크게 내리겠어? 조금 내리겠어? 조금 내리겠죠?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 4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하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지게 된다. 맞죠? 그죠? 네. 이제 진짜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이제부터는 있잖아요. 막 책을 많이 보거나 자료가 많거나 그래서 절대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막 5, 6월 달이라든지 7, 8월 달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수월해. 근데 4번 방금 풀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시간이 충분할 때는 도대체 4번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시간을 투자해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실제 시험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어머? 어떻게 했네? 항상 쓰다가 왜 빼버렸대?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는 무슨 놈? 자, 아무튼 53일? 53일. 다음 주면 46일.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 위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 5, 6월 달, 7, 8월 달에는 여기다 한번 시간 투자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 위주로 보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지문 위주로. 예. 아무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자, 8번 뭐 서비스 문제인데 요거 틀리신 분은 가방 싸서 집에 가야 돼. 자, 몇 번이에요? 이거 대답 안 해버리는구만. 4번이지. 왜냐면 딱 문제를 보니까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서 이 토지는 개발의 적성이 맞는지, 농업의 적성이 맞는지, 보존의 적성이 맞는지 평가하고 거기 맞춰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적성을 평가한 거잖아요. 무슨 제도? 적성 평가 제도. 요거 틀리신 분은 학개론하고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가서 민법만 열심히 하세요, 그냥. 예. 다 맞췄죠? 틀린 사람이 있을까? 어디요? 진짜? 뭐 찍으셨는데? 지역지구제? 환장하겠네. 지역지구제 그런데 찍는 거 아니야. 부해부일까? 어머, 정말. 입 닥치세요. 자, 입 닥치세요. 자, 거기도 지역지구제 찍으셨어요? 둘 다? 앞뒤로? 참, 잘하셨다. 그렇게 찍을 게 없었나? 뭐 자기 돈 내고 자기들이 찍은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 우리 요약집 살짝만 또 볼게요. 어디 보냐면, 경기 변동. 거의 맨날 나오죠, 지금 시험에. 어디 보냐면, 어디냐. 경기 변동 좀 볼게요. 저기 39페이지 그림 한 번만 더 봅시다. 우리 39페이지 요약집 그림.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 안 쓰고 짚으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들어요. 정점이죠? 네. 저점이죠? 네. 일단, 가끔 이게 나와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이 높다, 낮다. 부동산, 일반 경기 순환 주기는 한 7, 8년인데, 부동산 경기는 한 17, 18년이다 보니까 웨이브가 크죠? 그러니까 파도가 큰 거야. 그러면 정점도, 저점도 크고, 높고 이러죠? 진폭도, 이제 주기도 길고, 네, 그것도 가끔 나오고요. 다음. 자, 여기 무슨 점이죠? 저점.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쓸 거야. 무슨 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여기 정점이죠? 여기 무슨 시장? 후퇴. 그럼 써야 되잖아, 또. 아유.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나요, 지금? 상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놈 상향이야.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의 답은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냐,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냐,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나머지는 사이드고. 보면 어디? 회복 상행시장 계속 가격 오르죠? 그러면 과거에 팔렸던 가격은 새로운 시점에서 상한가, 하한가. 직전 가격은 하한가가 되겠죠? 다음, 이때는 계속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는 더 오른 다음에 팔려고 매물을 걷어들이지 않을까요? 누구 중심의 시장? 매도자 중심의 시장. 다음, 후퇴한 시장 계속 가격이 떨어지죠?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 상한가. 누구 중심의 시장? 매수자 중심의 시장. 일단 이게 시험의 주예요, 주.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 요거는 절대 오답 안 나오니까 듣기만 해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한다. 이 지문이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요. 오답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회복시장 초기 같은 경우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경기가 바닥에서 확 회복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인데 한 달 내내 거래가 한 건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평택에서. 근데 한 3달이 지나니까 여전히 가격은 3억이야. 근데 한 달 동안 거래가 한 2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격은 똑같은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네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회복시장 초기라든지 후퇴시장 초기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은 절대 오답 주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 안 돼. 알았어요? 무조건 우리는 회복 상향은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 하한가. 후퇴 하향은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 상한가. 딱 그것만 잡는 거예요. 9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회복시장에서 직전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한 가격이 된다. 맞네. 맞네. 예. 2번.
상향시장은 매수자 중심의 시장으로 나타나며 매도 기간이 길어진다. 자, 2번 틀렸는데 뭐가 틀렸죠? 하나 더 틀렸는데. 상향시장은 결국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죠. 거기다 또 하나 틀었어요. 이때는 팔려고 내놓으면 잘 팔려요. 물건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자 3번, 2번 매도자 중심의 시장으로 나타나며 매수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야 돼. 매수 기간이. 2번 틀렸죠? 네, 3번. 일단은 지금까지 시험은 이렇게만 나왔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등은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맞아. 의미 없는 지문.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요약집 38페이지 여기 보니까 경기 측정 지표 확인 박스 보이시죠? 동행 지표란 말이 있어요. 동행 지표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가 동행 지표예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이렇게. 근데 2번에 보니까 선행 지표라고 써놨죠. 선행 지표란 것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선행 지표라고 그래. 건축 허가 건수가 이렇게 저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 또는 택지 분양 실적. 건축 자재 수요 동향 이렇게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택지 분양이 잘 된다. 그러니까 LH 같은 데서 택지를 분양하는데 분양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당장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요러니까 조만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지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선행지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제집 3번을 보니 건축허가량, 택지 분양 실적 등의 지표는 무슨 지표예요? 선행지표겠죠. 동행이 아니고 선행 틀렸어요. 4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경기 순환 주기는 길다. 맞죠? 진폭도 크죠? 크죠? 그렇죠. 당연히 틀렸고. 5번. 우리 이제 가끔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에 대해서 구분하셔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서비스 문제로. 자, 어디? 정부의 파리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생긴 거죠. 불규칙적,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순환적 변동이 아니에요.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는데요. A 토지가 1년 후에 기업 도시로 선정된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정보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썼대요.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와 3천만 원을 지불해 버렸을 때의 실제 획득 가능한 초과임이 얼마냐. 이제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절대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보 비용 현재 가치 먼저 계산한다면 된다 안 된다 차익. 자, 된다 6천. 안 된다 1,500. 차익 얼마예요? 4,500에다가 거기다 안 될 가능성 곱하라고 그랬죠? 안 될 가능성 몇 프로? 0.8이죠? 자, 곱해보니까 얼마? 3,600만 원 나왔죠? 자, 여기서 할인. 자, 이게 1년 후죠?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20%면 1.2로 할인하는 거죠. 그러면 3,600 나누기 1.2는 3,0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비용 현재 가치는 3천만 원인데 이걸 캐내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줘버렸네. 실제 획득 가능한 초과이율은 없군요. 답 몇 번? 5번이죠. 5번. 예. 자, 어디? 여기 보세요. 이제 모 출판사에서 이제 어떤 여론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참 내가 그거 보면 내가 이러려고 강의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게 돼. 왜냐면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비용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2년 후에 개발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요. 예, 1,210만 원이 나온 거야. 근데 할인율이 10%야. 그러면 정보비용의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나누기 1.1 하면 되죠. 나누기 1.1 하면요. 1,100만 원 나왔거든요.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2년 후라고, 2년 후라고. 그럼요.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할인하는데 1년이면 한 번만 할인하고 2년이면 두 번 할인하고 그러면 나누기 1.1, 나누기 1.1 두 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 2년으로 나오니까 못 푼 학생들이 그냥 한 절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학원이 문제지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1년 후하고 2년 후. 1년 후면 곱하기 1.1. 2년 후면 한 번 더. 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답은 5번이고요. 다음 11번.
주택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주택시장은 유량과 저량 개념을 모두 고려하겠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네. 우리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있잖아요. 주택 자 어디? 주택 생산량을 우리는 흔히 신규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고. 자, 주택 생산량 신규 주택은 유량, 저량. 유량. 이건 유량, 저량. 저량이죠? 이건 새 집, 원 집. 안 속네. 맞아. 새 집이든 헌 집이든 특정 시점에 이미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재고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재고량이다. 예. 그리고 주택 생산량 신규 주택은 새 집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의 공급이 진행 중이거나 몇 년도까지 평택 지역에 주택을 매도를 공급하겠다라고 계획 중인 그런 양을 주택 생산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주택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여기는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과거 시험에 또 이게 한번 나왔네. 저량의 주택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다. OX. X죠. 저량은 여러분 공급하고자 하는 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이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야. 이건 유량 있는 소리고 주택 재고는 일정 시점에 이미 있는 거. 뭐 하는 거? 존재하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2번. 15회 때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라고요. 주택시장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은 너무너무 개별적이고 이질적이야. 그래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대. 그래서 주택 서비스 개념을 이용해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나온 지가 벌써 13년째. 그래서 그런 말이 있군 하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좋아. 3번. 저가주택,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예, 이것은 시장 실패의 산물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버젓이 있는 게 시장 실패의 산물이고 저가주택, 불량주택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에요. 어디? 이것도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단기, 장기 있잖아요. 단기, 왜곡, 불균형, 장기, 균형이잖아요. 우리 부동산은 특히 공급이 대체하는 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족해도 공급량으로 빨리 대체를 못해. 그러니까 왜곡된 상황이 생겨. 근데 공급이 이렇게 시장에 제공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균형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책 여기 다 뒤져가지고 장기에서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데 있으면 찾아봐봐. 한 군데도 없어. 혹시 보조는 증가 이런 소리도 들어도 본 것 같죠? 뭐 증가. 예. 아무튼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시험 보고 합격할 때까지는 불량주택, 저가주택은 없어져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물건은 장기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우리 사회적으로요. 저가주택, 소형 임대주택 이런 주택들이 충분하게 많아져야지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더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기 나오면 무조건 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 이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증가. 다음 4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등의 노력도 나타나고 있고요. 5번. 정부는 주택 구매 능력이 낮은 주택 소요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는 거 맞지요? 네. 자, 이제 12번 문제. 요것도 이제 막 저랑 이렇게 수업하신 분들은 뭐 공식 DA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바로 찍어야 돼요. 예? 어디? A 매장과 B 매장 있잖아요. A, B 매장이 있는데 두 매장 총 거리가 15km예요. 15km. 근데 A 매장은 1000제곱미터예요.
B 매장은 4,000제곱미터예요. B가 더 크군요. 그랬을 때 B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겠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죠? 자 볼게요. 1대 루트. 근데 이게 4,000이죠. 1000분의 4,000이니까 루트 4인가요? 루트 4는 얼마예요? 2죠. 1대 2배죠. 이게 1000이면 4,000 아니면 9,000만 나와야 되니까. 1대 2배죠? 그러면 결국 15kg를 한 조각과 두 조각으로 세 조각으로 나눠보면 자 봅시다. 15kg를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누니까 3kg가 되죠. 5kg가 되죠. 5kg가 몇 개가 모이면? 3개 모이면 15kg다. 그러면 작은 A는 1개, 5kg 가져가고 큰 놈은 2개, 얼마? 10kg 가져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B로부터 상권 행기는 몇 킬로? 10kg. 답은 3번. 1번 찍으신 분들은 머리통을 자기 스스로 한번 때려야 돼요. 2번 찍으신 분은 뭐라 하면 안 돼요. 왜? 못 푸는 사람이야. 개선이 예지 없는 사람이 2번 찍은 사람. 근데 1번 찍은 사람은 실수해서 작은 A를 기준으로 잘못 답을 찍었어. 불합격의 시초가 그거거든요. 불합격은요. 몰라서 불합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건데 실수를 해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찍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볼펜으로 자기 머리를 알아서 찍으세요. 2번 찍으신 분들 안 해도 괜찮아요. 2번 찍으신 분들 빵 먹고 놀아. 2번 찍으신 빵 먹고 놀아. 그럼 놀아. 1번 찍으신 분만 그렇게. 다음 3번이고요. 13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크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나는 평택역 인근에다가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크게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시장 분석은 평택이라는 도시 인구는 얼마나 될까? 교통은 어떻게 되지? 오피스텔 지을 저 부지는 어떻게 생겼지? 공법상의 규제는 뭘까? 등등등 이런 거 알아보는 거고, 경제성 분석은 과연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 충분한 수익이 있는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할 건지 말 건지, 돈이 될 건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번은 일단 딱 봐도 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딱 2번이죠. 2번은 돈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라고 찍어놓고 다시 요약집을 어딜 가보냐면요. 부동산 개발 쪽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개발 어디로 가보냐면 저 뒤에 120페이지 잠깐 볼게요. 120페이지. 지금 이제 제가 왜 방금 요 문제를 내봤냐면 우리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크게 시장 분석 후에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경제성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시장 분석은 다시 세 가지로 쪼개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3번, 시장성 분석. 다음, 4번, 타당성 분석. 5번, 투자 분석. 자, 기존에 시험에 지시장성 타투 순서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순서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또, 그나마 또 더 잘 나온 것은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장 분석이 뭐예요?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태 알아보는 게 시장 분석이고, 시장성 분석은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여러 번 물어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준 적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내본 거야. 그래서 아무튼 13번도 눈치껏 잘 맞히면 됩니다. 눈치가 없어서 그렇죠. 1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발은 계획, 협의, 계획인가 시행 처분의 단계를 거친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1번. 맞아요. 2번. 시장성 분석은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태 알아본다. 시장 분석이죠. 틀렸어요. 3번. 그것만 조심하면 돼.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설사 간에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이딴 소리 나오면 절대 안 된 거 아시죠? 네. 혼자 하는데 무슨 분산입니까? 틀렸죠? 4번. 상품 자원으로 토지가 아니고 현장 자원으로 토지죠. 상품 자원으로 토지는 우리 학원 옆에 있는 택지. 여기 다 상품 자원이냐. 개발을 통해서 만든 거. 근데
어느 산 이런 데 있죠. 이렇게 자연 보존 녹지 막 이런 거. 그게 바로 현장 자원이죠. 4번 현장 자원입니다. 네. 다음. 우리 그 1섹터 개발이 공공 개발이고 2섹터 개발이 민간 개발이에요. 그러면 공공 개발은 아니야. 잠깐만. 그게 아니고. 자, 1섹터가 공공 개발이고요. 공공 개발이고 2섹터가 민간에 의한 개발이에요. 3섹터가 민간 공공 합동 개발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니까 이제 이건 공공 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제 몇 섹터라고 나와야 돼요? 1섹터. 예? 3섹터는 민간 공공 합동 개발이고 1섹터. 그래서 1섹터 개발이며 전면 매수 수용 방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개발 사업 초기에 사업비 추출이 더 커지겠죠? 예, 틀렸죠? 아무튼 두 개 다 틀렸어요. 14번은 답이 1번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